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논의할 칼럼은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그 선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유령이. 이 말이 이제 1848년 초에 출판된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 그 맨 앞에 나오는 말이지요. 이 공산당 선언은 마르크스가 독일에서 자기 조국 독일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불순분자로 찍혀서 이제 파리에 와가지고 또 몇 년간 활동을 하고 또 거기서도 이제 쫓겨나가지고 이제 전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영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중에 마르크스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좌익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그 연맹 모임에서 이제 선언문으로 만든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뭐 한 50페이지 정도 되는 짤막한 그런 글인데, 아다시피 이제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런 쪽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성전과 같이 역사적으로 엄청난 그 영향력을 갖게 했던 그런 그 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앞에 이 선언문,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마치 우리가 그 좀비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으스스한 그런 그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르크스는 세상 사람들이 점차 이 세력을 얻어가고 있던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유령 같은 그 공산주의 앞에서 공포에 떨기를, 전율하기를 이렇게 바랬던 사람입니다. 이 글은 19세기 유럽, 그러니까 이제 산업혁명이 막 위세를 떨치기 시작하던 그런 그 시기에 이제 쓰여진 글이죠. 그러니까 이제 농촌 공동체 속에서 살던 그 많은 사람들이 대공장이 들어서고 있는 도시에 이제 모여서 일하면서 거대한 하나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형성을 하기 시작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대규모 공장에서 일을 하려고 갑자기 모여든 사람들이 프롤레타리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그 노동자의 생활, 이건 좀 열악했으리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도시에서 이제 이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뭔가 생활이 점점 개선되는 어떤 희망을 품고서 이제 올라온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농촌의 어떤 고요한 그 정막, 이 속에서 전혀 나아질 가능성이 없고 그저 굶지 않을 만큼 먹긴 먹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그 희망 없는 삶에 비해서는 이 사람들은 희망을 찾아서 도시로 이렇게 몰려왔던 그런 사람들인데, 다만 이 시대의 급격한 그 변화 속에서 마르크스는 이 시대의 갑작스런 그 주역으로 떠올랐던 부르주아 계급, 자본가 계급이죠. 공장을 세우고 했던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없는 적개심을 품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서 이 사람들을 말살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르크스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노동자 계급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공산당 선언의 그 2장, 프롤레타리아와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그 2장을 보면은 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이 마르크스 같은 공산주의하고는 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뭐냐면은 이 프롤레타리아들을 부추겨가지고 이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나중에 정권을 잡고 이 국가를 경영하는 것은 자기 같은 그 공산주의자가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프롤레타리아, 이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자, 너희들은 죽창을 들어라. 그래서 이 세상이 뒤집혀지고 나면은 나와 같은 마르크스 같은 공산주의자가 잘 통치해 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르크스는 글 쓰는 일 외에는 돈 버는 직업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일종의 그 먹물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신의 이론대로 이 사회를 구축을 하면은 지상 천국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너무나 쉽게 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이것도 아닌 것이, 마르크스는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다루었던 그 애덤 스미스 국부론을 지은 이런 철학자의 그 국부론, 이거를 벌써 여러 번 읽었던 사람이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야만 국가의 부가 증진되고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그 시스템 속에서 이제 사람들의 그 삶이 개선되느냐 하는 것을 뻔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뭐 말하자면 국가사회가 번영하려면은 각자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중에 일부는 또 저축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 저축으로 축적된 자본 이거를 더 나은 생산성을 위해서 어떠한 그 자본주의에 투자하는 어떤 자본가가 또 있고 이런 식의 그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재투자가 되는 이런 사이클 이것이 돌아가야만 이 국가의 부가 정진이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 프롤레타리아를 선동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 선동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그 시기심을 잘 파고들면은 세상을 전복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파고든 그런 것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걸 알 만큼 어떻게 보면은 좀 악마적인 그런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많은 판단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의 논리를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실제로 이 혁명을 일으켜서 성공을 했던 사람이 레닌. 그래서 소련을 만들었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모택동은 당시에 이제 그 중국은 아직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이 농민들을 또 규합을 해가지고 아직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그 계급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을 또 모아서 공산혁명을 일으켰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말한 이 공산주의, 이 체제,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체제, 공산주의가 되고 나면은 이것이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런 사회가 유토피아,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일하고 내가 쓰고 싶은 만큼 쓸 수 있고 이런 그 사회가 되려고 한다라면은 그 지배자도 성인이라야 되고 그 나라의 그 사회의 모든 이 구성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시민들이 전부 다 말하자면은 이 천사 같은 그런 사람들로 100%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그런 사회라야 이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럴 가능성이라 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제로기 때문에 이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이 유토피아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분명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체제인데 말이 안 되는 체제를 실제로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제 억지로 해야 되니까 수많은 사람의 그 생명과 재산 이거를 빼앗아서 그야말로 피바다를 만드는 이거밖에는 이제 남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남의 그 귀한 재산을 빼앗고 죽이고 해가지고 그들만이 말하는 그들만의 어떤 정의로운 그 사회, 체제 이거를 만들자는 것인데 도대체 그런 그 그런 권리는 어디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권리를 가지고 왔다는 얘기인지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마르크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하는 것이 상당히 그 의문스러운 것이죠. 자,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해가지고 공산주의 국가 이거를 세우는 과정에서 실제로 수천만의 인민이 죽임을 당했죠. 잔혹상이죠, 일종의. 그 후에 그 체제를 또 지키려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체제를 뭐 돌아가는 것처럼 이제 해야 되니까 이거를 공포를 가지고서 통치하는 그런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결과적으로 이 지도자, 공산국가의 지도자는 반드시 독재자라야 되는 것이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장악을 하는 그런 독재자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절대 권력이라 하는 것은 법칙이 뭐냐면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권력은 오로지 우상화 또는 그 공포를 통해 가지고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 역사적인 그 사실이죠. 여기에 또 이제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저도 이게 공산 국가를 세우기 전에 반드시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하는 단계를 거친다 뭐 이런 그 얘기가 있어서 이걸 잘 보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제 6.25 전후에 우리 사회에서도 그 남로당의 민간인 학살 이런 거에서 연상이 되듯이 죽창을 가지고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을 잔혹하고 무질서 이제 막 죽이고 했었던 그러면서 이제 이 팔에 완장을 붙이고 다니던 이런 죽창으로 무장된 이 완장부대 이 사람들이 사회를 장악을 한 그 단계가 이제 프롤레타리아 독재구나 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그 후에 공산주의자 이 전위당이라고 볼 수 있는 공산당이 이 모든 권력을 접수를 해서
전체 국가를 무소불위의 어떤 이 통치를 하는 그런 단계, 뭐 구소련이라든지 현재 그 중국이라든지 북한의 김씨 왕조 체제, 이런 식의 나라를 만든 것이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좌익들은 마르크스 사상이라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는 사실 어느 면에서 이제 보자면 이거 순수한데, 현실 정치에서 이 권력을 잡은 자들이 이거를 잘못 적용해가지고 늘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상당히 그 순진하거나 굉장히 음흉한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마르크스를 따라가지고 세운 나라 중에 하나라도, 단 하나라도 이게 제대로 된 그런 나라가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나라 하나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좌파들은 마르크스를 마치 세계의 어떤 철학자라도 된 듯이 이렇게 떠받드는 그런 그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매번 잘못된 길로 간다라면은 이건 안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좀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절대로 인정을 하지 않죠. 그래서 그 시중에 보면은 수많은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에 대한 해설서라든지 뭐 관련된 유튜브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마르크스를 불세출의 어떤 철학자로 은근히 부추기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반면에 그 사람을 객관화해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책이나 유튜브는 극히 드물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객관화해서 평가를 한다라면 뭐 예를 들면 이제 마르크스의 그 선동적인 그런 내용보다는 애덤 스미스라든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막스 베버의 우리가 또 다뤄본 적이 있는 그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 그리고 뭐 프레드릭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이런 것들을 대비하면서 어느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을 좀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프레드릭 테일러는 노사 간의 이제 갈등이 많을 그 시대에 제강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래서 열심히 그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관리법들을 개발을 하죠. 그러면서 일단 이 노사가 협조를 해가지고 생산성을 높여놓고 나면은 거기서 이제 돈이 벌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이거를 자본가가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점차 이 노동자의 급여가 자꾸 개선된다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그런 결과를 실제로 미국에서 이렇게 일으킴으로써 미국이 마르크스 사회주의로 빠지는 것을 방지를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 그러니까 이제 신교의 윤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주제의 책인데, 이건 마르크스하고는 정반대죠. 마르크스는 어떤 그 생산 어떤 그 구조, 누가 자본가고 누가 노동자고 뭐 이런 그 생산의 구조라든지 하는 그 이 물적 구조가, 이거에 의해서 모든 것이 그 위에 사상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하는 이런 상부 구조가 생겨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막스 베버가 얘기하는 그 반대죠. 왜 반대냐면은 이 신교의 어떤 그 윤리, 근검 전략하고 열심히 일을 함으로써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이게 잘 되면은 아무래도 이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인정을 해 주신 게 아닐까,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근검 전략하고 하는 그 이 자세, 이런 걸 가지고 했더니 그런 일단의 사람들이 네덜란드에 가서 일을 하고 또 이 청교도 미국으로 가가지고 또 일을 하고 했더니 엄청난 그 자유주의 체제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런 식으로 마르크스하고는 정반대의 사례가 분명히 작동을 한다 하는 것을 증명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막스 베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은 말할 것도 없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알아봤던 대로 그런 원리에 따라서 일을 해야만 이것이 이제 이 지속 가능한 국가의 부,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삶의 질을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이 그 아담 스미스의 원리 아닙니까? 이게 누가 맞느냐 하는 걸 객관화해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노력이 거의 없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행히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이승만이라고 하는 불세출의 이 지도자를 해방 전국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이 공산당이 통치하는
그런 체제의 그 노예가 되는 것을 가까스로 그 위기를 넘겼죠. 그 뒤에 박정희 대통령, 이분도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 실체를 너무나 잘 아는 청년기에 뭐 남로당 뭐 이런 쪽에 가입을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그 실체를 잘 알기에 반공이라고 하는 것을 국시로 삼을 정도 아니었습니까? 경제를 일으키는 속에서 우리의 국시는 반공이 돼야 된다. 이런 공산주의 그 허구성을 잘 아는 그런 지도자를 만났던, 이것은 이제 우리 한국인의 행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현재 정말로 이 공산주의의 그 유령이 거리를 떠도는 것 같은 그런 나라가 되었는지 참 한심한 지경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 되는 출발점은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때의 그 87 체제, 그 후에 이른바 그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운동권, 이 사람들이 득세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그 이념이 굉장히 희미해졌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 그야말로 공산주의라고 하는 유령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실체를 갖는, 우리가 지난 세월에 봤지 않습니까?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정변을 틈타가지고 실제로 국권을 장악을 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거는 유령이 아니고 실체가 있는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그 결과 지금은 마르크스 이념이 유령의 수준이 아니고 하나의 실체로 자리 잡은 시절이고, 지금은 무슨 선거를 하더라도 이 마르크스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 이 사람을 지지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반에 가까운 그런 표를 얻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지지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정치인들이 자신감을 가질 만한 그런 시국이 되어버렸다 하는 그런 그 상황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공산당 선언, 뭐 짧은 책이니까 금방 읽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내용에 보면은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이제는 자신의 견해와 목적, 이거를 숨기지 말고 그 의도를 공공연하게 세계에 밝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하, 이게 그래서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자를 사상가로서 존경을 한다 하는 것을 이 방송에서 떳떳하게 이렇게 공공연히 밝히던 장면, 그리고 프랑스에 가서는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프랑스 혁명에 빗대가지고 또 공공연히 자랑을 하던 그런 장면, 이런 것이 또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자신감의 발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자신감은 좋은데 그런 모습은 도저히 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시대착오적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19세기에 자본주의가 막 일어나던 그 혼란스러운 그 시기에 마르크스가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선동하던 이 시대 그 발상을 어떻게 엉뚱하게도 200년이 지난 21세기에 표출을 하고, 그것도 대통령이라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오늘날의 이 정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1세기에는 사실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계급은 없습니다. 기업 내 대기업을 보면은 일하는 노동자들도 거의 다 컴퓨터를 가지고 일을 하고, 뭐 플렉시블 매니팩처링 시스템이라든 FMS라고 하는 자동화된 그런 체제 속에서 일을 하는데, 육체 근로자라고 하는 과거의 그 프롤레타리아 이 계급, 가진 거는 근육밖에 없고 나의 몸뚱아리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은 전체에 아마 10%도 안 될 거예요. 자, 이런 속에 더군다나 오늘날 보자면은 대기업의 그 노조로 조직된 이 근로자는 귀족 노조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노조로 조직도 안 된 그 열악한 현장업체 사람들을 갖다가 오히려 무슨 상전이나 되는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여러 배 되는 그런 급여를 받으면서 일종의 그 착취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막무가내로 19세기나 있을 법한 그 선동적인 사상을 지금도 신봉하는 사람들의 그 속내는 무엇일까? 나는 이거는 오로지 권력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권력욕으로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의 그 특유의 만면에 착한 그 웃음을 띄우고 늘 약자편에 서 있는 듯한 그런 코스프레를 하고 함으로써 이 대중을 쉽게 속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줄에 보면은 만국의 노동자에 단결하라 이렇게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에게는 조국 개념이 좀 달라요. 만국.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는 그 공산주의자의 바로 고향입니다. 조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싱하이밍이라고 하는 중국의 이 뭐 국장급밖에 안 된다 하는데 이 대사가 와가지고 그 온갖 모욕적인 발언문을 쭉 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공손히 앉아서 그 말을 깨알같이 받아 적던 그 민주당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을 얼마나 존경을 하는가 하는 그 느낌이 오는 걸 여러분들 그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지난 정권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일인 1948년 8월 15일 이걸 기념하지 않고 그 70주년을 갖다가 어물쩍 넘어간 거. 이와 같이 이 그쪽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특이한 조국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들의 조국이 아닌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한국의 인문문화계를 장악을 한 일종의 그 마르크스주의적인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르크스를 추종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공산주의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인데, 자,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는 좀 될 것 같지 않고 박정희 대통령 때처럼 대한민국의 국시는 당연히 반공을 기본으로 깔고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제가 자주 가는 그 서울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그 대학 도서관이라든지 하는 데를 보면은 한쪽 서가에 온통 마르크스를 칭송하는 이 책들이 이 서가에 꽂혀 있습니다. 이런 책들이 다 쓰레기 같은 책인데 이런 거를 전부 쓸어서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우리가 좀 새로 시작을 하는 그런 그 이념을 올바로 다지는 이런 데서부터 다시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